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민감할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임대인이 파산했을 때 그 집에 살거나 가게를 운영하던 임차인의 법적 지위, 특히 그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사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라서요. 미리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죠. 저희가 오늘 참고할 자료는 2021년 하반기에 나온 법원 내부 참고 자료인데요. 제목이 개인 파산 절차에서 임차인의 지위입니다. 법원 내부 자료인 만큼 법조항과 판례 해석이 좀 더 정확하게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바탕으로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파산 절차 속에서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권리들, 이걸 명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임대인이 파산했을 때 임차인의 운명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열쇠, 그게 뭘까요? 법에서는 임차인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그건 바로 대항력입니다. 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건데요. 대항력 요건이라면 보통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상가 같으면 사업자 등록과 건물 인도 이런 것들이죠? 네, 정확합니다. 그 요건을 갖추고 추가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까지 받아두면 이게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파산 절차에서도 보증금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대항력과 확정일자 이 두 가지가 세트군요. 그럼 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힘을 갖는 건가요? 이게 뭐냐면요. 만약에 파산한 임대인의 집이나 상가 건물에 경매나 공매로 팔리게 될 때 그 매각 대금에서요. 다른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들보다 먼저 임차인이 자기 보증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예요. 법률, 채무자 회색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1항에서도 이걸 딱 명시하고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임차인에게는 생명줄 같은 권리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파산 절차에서 실제 대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보증금 받는 순서만 달라지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훨씬 큰 차이가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파산 관제인이 선임되는데요. 이 파산 관제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계속 이행할지 아니면 해지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법 제335조에 따른 거죠. 아, 파산 관제인이 계약을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다고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여기서 대항력이 빛을 발합니다.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대항력을 딱 갖추고 있으면 파산 관제인이라고 해도 함부로 그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임차인이 계속 살거나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이 보호해주는 거죠. 주거나 영업의 안정을 지켜주려는 취지예요. 그럼 반대로 대항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땐 상황이 좀 안 좋아집니다. 파산 관제인이 계약 해지를 선택하면 임차인은 그 집이나 가게를 비워줘야 할 가능성이 커져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보증금인데요. 보증금은요? 대항력이 없으면 보증금 돌려달라는 요구, 즉 보증금 반환 채권이 그냥 일반 파산 채권으로 취급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여러 빚쟁이들과 똑같은 순위에서 빚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보증금 전액은커녕 일부라도 돌려받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와, 대항력 유무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네요. 계약 유지 가능성부터 보증금 회수율까지 완전히 달라지는군요. 꼭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임차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보증금 이야기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만약에 임차인이 월세를 좀 밀린 상태에서 임대인이 파산을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당연히 까고 받게 되나요? 여기서 또 중요한 기준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파산 선고일입니다. 파산 선고일이요? 네, 파산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발생한 연체 차임, 즉 밀린 월세는 임차인이 나중에 돌려받을 보증금과 서로 까는 것, 법률 용어로는 상계가 가능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상식하고도 맞죠. 네, 그렇죠. 그런데 파산 선고가 내려진 후에 발생하는 월세 채무는요. 원칙적으로 기존의 보증금 반환 채권과 상계할 수가 없습니다. 법 제422조 제1호에 관련 근거가 있는데요. 파산 선고를 기점으로 법률 관계가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 파산 선고 이후의 월세는 보증금에서 깔 수 없다. 좀 의외인데요? 네, 특히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모두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더 두텁게 보호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법원 판례 2016-223456을 보면요. 이런 우선 변제권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은 파산 선고 후에 임차인이 뭐 잘못해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 같은 걸로 함부로 상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나 생계 기반을 지키려는 법의 취지가 강하게 반영된 거죠. 보증금은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파산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상계 규칙이 달라진다는 점, 이것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이나 가게가 파산 절차 중에 아예 팔려버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자료에 나온 실제 사례들이 좀 있다던데, 익명으로 처리된 사례들을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익명화된 사례를 좀 보면요. 한 사례에서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었어요. 이분이 그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해서 파산 관제인이랑 잘 협의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임차인이 그 집을 직접 매수하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오, 임차인이 직접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받아야 할 보증금을 매매 대금의 일부로 충당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현명한 방법이네요. 또 다른 사례는 없나요? 또 다른 사례는요. 임차 중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인데요. 이 임차인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있었어요.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금을 일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전액에는 못 미쳤던 거죠. 아, 그럼 나머지 돈은 못 받게 되나요? 다행히 이분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라고 하죠. 그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파산 관제인이 HUG에 연락해서 그 나머지 보증금 차액을 받아서 임차인에게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파산재단은 HUG에 대한 구상권 같은 관여채권을 넘겨받는 식으로 좀 복잡하지만 원만하게 해결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 보증보험이 이럴 때 정말 큰 힘이 되는군요. 네, 그렇죠. 하지만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동산 가치보다 임차 보증금이 너무 커서 파산 관제인 입장에선 이걸 매각해서 남는 돈도 없고 관리 비용만 들 것 같다 이럴 때는 아예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이걸 재단 포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례를 들어보니 정말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네요. 직접 매수할 수도 있고 보증보험 덕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포기되는 경우까지 참 복잡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보증금 액수 자체가 좀 적은 소위 소액 임차인들을 위한 특별한 보호장치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제도죠. 바로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겁니다. 최우선 면제권이요? 네, 말 그대로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요. 보증금 중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까지는 그 부동산에 설정된 다른 어떤 담보물권자, 예를 들어 뭐 은행의 저당권 같은 것보다도 더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권리입니다. 와, 그건 정말 대단한 보호장치네요. 그럼 그 기준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지역별로 그리고 시기별로 계속 바뀌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서울시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그중에서 최대 5,500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됩니다. 상가 건물도 물론 지역별, 보증금액별 기준이 다 따로 있고요. 아, 그럼 자기 지역의 기준 금액을 꼭 확인해야겠네요. 네,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 금액은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이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항 요건, 그러니까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같은 것을 꼭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아, 시점 요건도 있군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최우선 변제권은 파산 절차 자체보다는 경매 절차에서 좀 더 강력하게 작동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 변제권 제도, 이것도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다만 요건 충족이 관건이라는 점. 그렇죠.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결론적으로는
임대인이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요건들, 특히 아까 강조하신 대항력과 확장일자를 잘 갖추고 있다면 상당 수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결국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파산이라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법은 그래도 임차인의 권리를 일정 수준 보장하려고 여러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 자신의 권리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주장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알아야 챙길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대항력, 확정일자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만약 본인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될 것 같다면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최우선 변제 기준 금액과 요건을 반드시 미리 확인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파산 절차나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그냥 불안해만 하지 마시고 적절한 시점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본인의 권리를 꼭 주장해야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시거나 주변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셨을 때 기본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향을 잡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일 수 있는 임차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어떤 사회적 가치와 또 파산한 사람의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최대한 공평하게 나눠줘야 한다는 파산법의 기본적인 원칙,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현재의 제도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더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이건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좀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셨네요. 임차인 보호와 채권자 평등 사이의 균형. 오늘 깊이 있는 분석과 설명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데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